우리는 중량이 올라가고 빡세게 훈련하고 하면은 몸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량이 늘어나고 먹을 거를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방만 붙고 살컵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방식이 최선일까요? 빠르게 근성장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내가 만약에 근성장하기에 최선의 방식,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동하고 있다 라고 하면 비록 당장 1, 2주 만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언젠가는 어디 가서 운동 좀 했나 보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헬스장에서 가장 몸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길 위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잠깐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일 거예요. 제가 거의 횟수로만 20년 가까이 운동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 봤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가 웨이트 트레이닝도 똑같구나 라는 거예요. 거의 7, 80년의 바디빌딩 역사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 바디빌딩 선수들이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거는 근성장하는데 진짜 중요하다라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원칙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 원칙들을 가지고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몸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디빌딩, 근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제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이 원칙들을 지킨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몸이 좋아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도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겠죠? 자, 첫 번째는 최대치의 가동 범위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최고의 바디빌딩 코치가 하니 램보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강조한 게 풀 가동 범위예요. 벤치프레스로 하면 바가 가슴에 닿을 때까지 내려왔다가 끝까지 밀어야 되는 거죠. 내가 빠르게 몸이 커지고 싶고 예쁜 몸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본 원칙이고, 어쩌면 조금은 뻔할 수가 있는 얘기인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이 있어요. 이 풀 가동 범위라는 말에는 함정이 있거든요. 여기서 풀 가동 범위라는 건 절대적인 어떤 거가 아니라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풀 가동 범위 써야 된다 해가지고 발을 가슴까지 내려요. 근데 가슴 근육의 텐션도 풀리고 어깨가 아파. 근데도 불구하고 풀 가동 범위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바가 가슴에 닿도록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동 범위라는 건 지금 내 몸의 상태, 내 근력 수준, 내 몸의 기능, 그런 것들, 몸의 세팅 값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 다른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세팅 값 안에서 최대치의 가동 범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니 램보드가 코치한 피리스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를 하는 걸 보면 하프 스쿼트도 안 되는 자세를 앉는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스쿼트 영상 올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왜 가동 범위를 그만큼밖에 안 하냐라는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가면 하체 힘도 풀리고 무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의 최대 가동 범위를 썼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사람들이 근육에 텐션도 풀리고 아픈데도 풀가동 범위로 운동을 해요? 진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운동을 해요. 제가 육체 개조 프로젝트라는 온라인 코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운동 영상을 보고 거기에 피드백을 주거든요. 제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이 가동 범위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쿼트를 하면 이 정도는 앉아야 돼 라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무작정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는 맞지 않는 가동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동 범위를 사용해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가동 범위를 줄여야지. 근데 제가 그렇게 가동 범위를 줄여야 됩니다 라고 피드백을 주면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럼 언제 가동 범위를 늘려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계속 작은 가동 범위로 운동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몸에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고 힘을 더 키워가지고 가동 범위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현재 저는 스쿼트를 풀 가동 범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풀가동 범위를 하기 위해서 한 1, 2년 정도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풀가동 범위 스쿼트까지 오게 된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빠르고 예쁜 몸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풀가동 범위로 운동을 해야 돼요. 그치만 그 풀가동 범위라는 거가 현재 내 몸의 세팅 값에 맞는 최대치라는 거. 그거를 무작정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는 맞지 않는 가동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동 범위를 사용해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가동 범위를 줄여야지. 근데 제가 그렇게 가동 범위를 늘려야 됩니다 라고 피드백을 주면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럼 언제 가동 범위를 늘려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 최대치를 늘려가기 위해서도 꾸준히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보조 운동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내가 최대치 가동 범위를 하고 더 넓은 가동 범위를 소화하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몸은 빠르게 좋아지고 예쁘게 커질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근력과 근비대 트레이닝의 시너지를 폭발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중량이 좋냐 안 좋냐에 대해서는 운동 경력이 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근력과 근비대 트레이닝에서 다시는 헷갈리지 않도록 아주 확실하게 비율을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근력이라는 건 IQ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IQ가 아무리 높아도 시험 공부를 안 하면 시험 성적이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 무슨 얘기 듣겠어요?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해. 이런 얘기나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근력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근비대 트레이닝을 따로 하지 않으면 근육의 성장은 생각보다 되게 느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IQ가 좀 낮아.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IQ가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성적이 좀 안 나오겠죠. 이런 것처럼 근육을 키우기 위한 근비대 트레이닝을 해야 되지만 IQ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근력 트레이닝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둘의 시너지가 합쳐졌을 때 근육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중량도 하고 적당한 중량으로도 운동하고 하면 되는 건가요? 맞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중량 트레이닝과 근비대 트레이닝을 단순하게 중량으로만 접근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력과 근비대는 단순히 중량뿐만 아니라 훈련하는 방식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요. 제가 과거에는 수학학원 선생님이었고, 그 학원 내에서 최우수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공부하고 수학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내가 수학시험을 잘 보고 싶다라고 하면 수면 시간을 줄이면서 최대한 많은 공부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고 여러 유형을 풀고 풀이법을 암기해가지고 좀 양으로 때려 박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고 싶다라고 하면 훨씬 더 퀄리티 높은 공부를 해야 돼요. 단순히 많은 문제를 풀고 유형을 암기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긴 시간 씨름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내가 머리를 혹사시키니까 당연히 많은 공부를 할 수는 없겠죠. 또 충분히 휴식도 필요하고 이거를 그대로 근력과 근비대 트레이닝에 적용을 하면 근력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그냥 때려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난이도가 있는 운동, 그러니까 프리웨이트가 되겠죠. 프리웨이트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 지점에서 조금 거리가 멀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실패 지점 가까이 가면 무슨 생각해요?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들어 올리자가 돼버리잖아요. 실패 지점까지 훈련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고 또 그렇게 좀 퀄리티 높은 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세트 수를 할 수도 없겠죠. 당연히 휴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세트 사이사이에 많이 쉬어줘야 되고 또 내가 어느 날 근력 훈련을 했으면 다음 근력 훈련 전까지 충분히 잘 쉬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근비대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지킬 것만 지키면서 양으로 때려박는 게 중요해요. 많은 세트 수를 소화를 해야 되고 쉬는 시간에 조금 적게 할 필요가 있겠죠. 또 실패 지점까지 계속 강하게 몰아붙이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부상의 위험을 낮추고 신경계의 피로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프리웨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단관절 운동이나 머신을 활용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가슴 운동을 한번 내가 훈련을 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오늘 가슴 운동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근력 트레이닝을 하나 하는 거예요. 뭐 벤치프레스나 아니면 뭐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같은 걸 하면 좋겠죠. 5 곱하기 5를 해가지고 5번 할 수 있는 중량으로 5세트를 훈련을 해요. 당연히 내가 한 4번째, 5번째 세트에서 5개를 다 못 밀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굳이 무리해가지고 실패 지점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세트 사이사이 쉬는 시간도 3분 이상을 해주는 게 좋고 그렇게 한 종목 정도만 근력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 근비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머신이라든지 덤벨 또는 플라이 같은 단관절 운동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운동을 하는 거죠. 쉬는 시간도 한 40초에서 1분 정도만 쉬는 거예요. 그렇게 20세트 정도를 짧은 시간 내에 확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가슴 운동하는 날 근력과 근비대를 동시에 훈련할 수가 있겠죠. 또는 주에 근력 트레이닝 하는 날 근비대 트레이닝 하는 날
하는 날에 나눠서 훈련해도 좋아요. 하루는 내가 근력 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 다른 날은 내가 근비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를 분리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력과 근비대 트레이닝의 그 목적에 맞게 내가 훈련 방식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훈련을 해가지고 근력과 근비대 트레이닝의 이 시너지를 폭발시키면 근성장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운동 강도는 숫자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벌크업하고 빠르게 근성장하기 위해서 운동을 빡세게 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제 막 헬스장을 등록한 헬린이도 빡세게 운동해야 몸이 커지지 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빡세게 운동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운동하는 걸 수치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꼼꼼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의지라는 건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상 내가 힘들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타협하게 돼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힘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관적인 의지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숫자를 가지고 운동 강도를 설정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 러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러닝하는 사람들 보면 예를 들면 내가 10km를 45분을 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 사람이 나 10km 40분 만에 뛰어야지 라고 생각을 잡고 그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찢어질 것처럼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스마트워치나 확인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여요. 왜? 내가 이전보다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10km를 40분 만에 뛰려고 그 숫자로 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엄청 힘든 순간에서 어떻게든 참아가면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도 이 숫자로 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주관적인 의지가 아니라 그 숫자를 보고 자신을 몰아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 세트가 끝날 때마다 내가 무게랑 쉬는 시간이랑 횟수 적어가면서 하면 되나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세트 사이사이마다 조금 집중력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한 종목이 끝나고 나서 기록하는 게 좋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인클라인 프레스 12개를 밀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 세트 할 때 뭔 생각해요? 나 또 12개 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2개 밀려고 하겠죠? 그치만 12개가 밀릴까요? 안 밀릴까요? 잘 안 밀린단 말이에요. 그럼 한 10개 정도 밀 거예요. 그러면 뭔 생각해요? 나 세 번 세트는 어떻게든 또 10개 밀어야지? 하고 10개 밀려고 해요. 그치만 10개가 당연히 안 밀리겠죠. 한 8개 민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 세트를 딱 끝냈어요. 그러면 숫자를 까먹을까요? 방금 몇 개 밀었어요? 12개, 10개, 8개 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한 세트가 끝나면 세트 중간 쉬는 시간에 기록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다음 세트 전략을 세우는 게 좋아요. 내가 전 세트에 12개를 했으면 이번 세트도 12개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저번 세트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자세적으로 놓친 게 있으니까 다음 세트 할 때는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운동해야겠다. 오케이, 좋아. 그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막 해. 그러면 몇 개 못했네. 좋아. 다음 세트는 그럼 내가 꼭 이번에 몇 개 해야지. 이거 보완해서 해야지. 라고 해놓고 그렇게 한 종목이 끝나고 나서 기록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집중력이 안 깨지고 스스로를 더 몰아붙일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전체 훈련 시간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가슴을 30세트를 하는데 원래는 이게 1시간 반 걸렸어. 근데 이걸 1시간 20분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고하부하가 일어난 거잖아요. 내가 더 강해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방금 말한 것처럼 중량, 횟수, 쉬는 시간을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훈련 시간을 기록하는 것도 스스로를 과부하하고 더 빡세게 운동하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방법대로 하면 모두가 다 그럼 몸이 좋아지냐? 라고 했을 때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중량이 올라가고 빡세게 훈련하고 하면은 몸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량이 늘어나고 먹을 거를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방만 붙고 살컵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고민인 사람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고 제가 그렇게 수백 명을 보면서 뭘 하게 됐냐면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몸이 붙을 수 없는 그런 몸의 세팅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의 세팅값 때문에 뇌가 근육의 출력을 억제하는 거죠.
이두 운동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견갑골이 불안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세팅값이겠죠? 자, 그러면 이 불안한 견갑골 때문에 뇌가 이두근의 힘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팔을 구부리면서 운동하는 것 같지만 뇌가 이두근의 출력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세는 뼈랑 관절로 만드는 거예요. 근육이 운동한 게 없고 근육이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근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픈 것만 생기는 거죠. 가슴 운동을 예로 들어볼까요? 내가 코어의 기능이 부족해. 이런 몸의 세팅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뇌가 가슴 근육의 출력을 억제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슴 근육이 쓰여야 될 때 허리를 젖힌다든지 그냥 배심이라든지 어깨나 팔관절로 밀어버리는 거죠. 내가 동작은 만들어졌지만 가슴 근육이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 근육의 성장은 없고 어깨나 팔꿈치에 부상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이 개선하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내 몸의 세팅값이라는 건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오프라인으로 저를 찾아온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몸의 세팅값을 바꾸고 근육이 붙는 몸으로 만들어주면서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장소적인 제약도 있고 제가 1대1로 하면서 시간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고민들 끝에 제가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육체 개조 프로젝트라는 온라인 코칭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 1, 2기가 수행 중인데 제가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 당연히 이 육체를 개조하겠다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솔직히 마음 한켠으로는 이게 온라인으로 될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운동 영상을 보면서 이게 개선되는 걸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효과가 빠른 거예요. 참여해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기존에 운동했던 거랑 되게 다르게 운동에서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 5주에서 6주 정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가지고 육체 프로젝트 3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하고 댓글란에 링크를 들어가시면 있는데 근육이 붙는 몸으로 육체를 개조해야 하는 거가 진짜 필요하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 신청을 받으려고 해요. 당연히 사전 신청을 하시는 만큼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할인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운동 영상을 보고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리소스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면 지원은 다른 분들에게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운동을 하는데 나름대로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뭐 그렇게 아픈 것도 없이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3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운동하시면 결국엔 몸에 꽤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신 분들은 육체 개조 프로젝트를 진행하셔서 육체를 개조하고 난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3가지 원칙대로 꾸준히 운동하시면 진짜 이전하고 다른 몸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3가지 원칙이 뭐였죠? 첫 번째, 최대한의 가동 범위를 운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는, 내 몸의 세팅값에 맞는 최대한의 가동 범위를 말하는 거고 또 그것을 늘리기 위한 훈련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근력과 근비대 트레이닝의 시너지를 폭발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중량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각 트레이닝의 목적에 맞는 훈련 방식을 사용하셔야 된다. 3번째는 뭐다? 강도는 수치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내 의지를 믿지 말고 객관화된 숫자를 가지고 내 운동 강도를 끌어올려야 된다. 아시겠죠? 이 3가지 원칙을 지키셔가지고 빠르면서도 지속적인 근성장을 만드시기를 응원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공감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마워요.